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실리콘밸리는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사업 모델이 뭔지도 안 물어봤습니다.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어 있으면 수천만 달러를 던졌거든요. 어떤 스타트업은 웹사이트도 없고 제품도 없는데 사무실에 탁구대가 멋지다는 이유로 투자를 받았어요. 진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광란의 파티 속에서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온라인에서 돈을 주고받는 방법이었죠. 당시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한다는 건 길거리에서 지갑을 흔들며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았어요. 해커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 은행들은 20년 전 방식 그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친구한테 밥값 보내려면 직접 만나서 현금을 줘야 했고 먼 곳에 송금하려면 우체국에 가서 우편함을 끊어야 했거든요. 누구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은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기회를 노린 두 팀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팀의 리더는 28살의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만든 회사 집투를 컴팩에 3억 달러에 팔아치운 직후였는데 그 돈으로 훨씬 더 미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은행, 보험, 투자, 심지어 로켓까지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였죠. 회사 이름을 정할 때 직원들이 사장님, 엑스컴은 포르노 사이트 같은데요 라고 말했는데 머스크의 대답은 완벽하군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돈 1200만 달러를 회사에 쏟아부으면서 이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고 했어요. 머스크의 야망은 단순한 결제 서비스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기존 은행 시스템 전체를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거든요.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인프라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단숨에 무너뜨리겠다는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머스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그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같은 시기에 실리콘밸리 건너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법대를 졸업한 피터 틸과 우크라이나에서 건너온 코딩 천재 맥스 레브친이 만든 컴피니티라는 회사였는데 이들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솔직히 황당했어요. 팜파일럿이라는 투박한 휴대요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말하면 삐삐로 송금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안 썼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났습니다. 컴피니티는 빠르게 방향을 틀어서 이메일로 돈을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잠깐, 이제 수상한 장소에서 낯선 사람 만날 필요 없이 집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이 인터넷 전체로 퍼져나갔고 특히 이베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피터 틸의 접근 방식은 머스크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선언 대신 아주 구체적인 문제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이베이 판매자들이 돈을 받기 어렵다는 것,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거죠. 틸은 철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깊이 생각했어요. 거대한 비전도 좋지만 지금 당장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믿었거든요. 엑스컴과 컴피니티, 두 회사는 200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기능을 베끼고 같은 고객을 두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엑스컴은 화려한 마케팅과 공격적인 보너스 프로그램으로 밀어붙였고 컴피니티는 실제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기술력을 무기로 삼았죠. 그런데 웃긴 건 둘 다 돈을 쓸어 담으면서도 수익은 한 푼도 없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불태우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 전쟁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신규 가입자에게 10달러에서 2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용자 한 명 늘 때마다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상대방보다 먼저 시장을 장악해야 했으니까요. 마치 두 대의 기차가 정면으로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핸들을 꺾느냐를 겨루는 치킨 게임 같았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싸우거나 손을 잡거나. 두 회사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2000년 3월 엑스컴과 컴피니티가 합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화로운 결혼이 아니었어요. 왕좌의 게임에 나올 법한 피튀기는 권력 다툼의 시작이었죠. 합병 협상 과정 자체가 드라마였어요. 두 회사의 창업자들이 밤새 회의실에서 싸웠거든요. 누가 CEO가 될 건지, 회사 이름은 뭘로 할 건지, 지분은 어떻게 나눌 건지 모든 게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머스크가 CEO 자리를 차지했고 틸은 이사회 의장이 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합의였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견제하는 불편한 동거였죠. 합병 후 일론 머스크가 CEO 자리를 차지했고 회사 이름도 엑스컴으로 유지했습니다. 머스크는 여전히 자신의 거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행, 보험, 투자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꿈을 밀어붙였죠.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도 제대로 안 보내지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머스크의 대답은 더 열심히 해 였거든요. 기술이 비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 내부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원래 엑셀컴 출신 직원들과 커뮤니티 출신 직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거든요. 점심시간에도 따로 앉았고 회의에서도 편을 나눠 싸웠어요. 머스크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비전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결국 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진짜 폭탄은 머스크가 기술 이전을 결정했을 때 터졌습니다. 그는 페이팔의 핵심 시스템을 유닉스에서 윈도우 NT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어요. 당시 윈도우 NT는 불안정하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사장님, 이건 숟가락으로 심장 수술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100번 넘게 돌려봤는데 시스템이 준비 안 됐어요. 한 번 실수하면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게 날아갑니다. 머스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미안한데 내 천재성에 가려서 너희 말이 안 들린다. 그는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머스크의 고집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윈도우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매일 시스템과 씨름하면서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2000년 9월 머스크가 신혼여행으로 시드니 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본사에서는 피터 틸, 맥스 레브친을 포함한 핵심 리더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이사회에 찾아가서 말했죠. CEO를 해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폭파되기 전에요. 이사회는 동의했고 머스크는 비행기 안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중에 CEO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쿠데타의 실행은 치밀했어요. 틸과 레브친은 먼저 핵심 엔지니어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투자자들을 설득했고 마지막으로 이사회를 움직였어요. 머스크가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모든 게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머스크가 착륙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죠.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혼여행 중에 쫓겨난 거예요. 신기한 건 머스크가 회사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멤버로 남았습니다. 분명히 배신당했는데도 회사의 미래를 여전히 믿고 있었던 거죠. 이 결정이 나중에 그에게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안겨주게 됩니다. 머스크는 후에 이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배운 교훈이 있다. 절대로 휴가를 가지 마라. 물론 농담이었지만 그 안에는 쓴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터 틸이 새 CEO가 되면서 회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혁신하겠다는 머스크의 거대한 꿈 대신 팀은 딱 하나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메일 기반 결제, 특히 이베이 판매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거죠. 회사 이름도 이때 완전히 페이팔로 바꿨어요. 틸의 리더십 스타일은 머스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무엇보다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꿀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해내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집중력이 페이팔을 살렸습니다. 페이팔 내부는 그야말로 지적 격투기장이었습니다. 하버드나 스탠포드 졸업장 같은 건 아무 소용 없었어요.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이 치열한 두뇌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였죠. 면접부터 남달랐는데 면접관이 자기소개도 없이 바로 물었어요. 러시아 사기단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설계해보세요. 대답을 하면 다음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군사급 보안의 이메일 결제 네트워크를 여흘 안에 구축하세요. 시작. 인턴이든 임원이든 모든 역할이 생존이 걸린 미션이었어요. 채용 기준도 독특했습니다. 틸은 모든 직원이 자신이 고용한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회사가 커질수록 인재의 질이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페이팔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있던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했거든요. 이런 문화가 페이팔 마피아의 DNA를 만들었습니다. 페이팔의 비공식 모토는 반대하라, 토론하라, 방해하라 였습니다. 회의실은 UFC 경기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소리 지르는 건 기본이었고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논리로 산산조각 내는 게 존경받는 행동이었거든요.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코드 짜고 사기꾼과 싸우고 반복.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일했을까요? 페이팔이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의 문화도 특이했어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상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안전한 선택이잖아요. 페이팔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상사의 아이디어에 반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받았거든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면 용기가 없는 거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처음에는 무섭지만 이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디서든 통하는 논리력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싸워야 했던 적은 사기꾼들이었습니다. 페이팔의 핵심 기능인 이메일 송금은 사기꾼들에게 황금 광산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동유럽의 조직적인 사기단부터
개인 해커들까지 온갖 공격이 쏟아졌어요. 추천 보너스를 악용하고 결제 허점을 파고들고 도난 카드로 돈 세탁을 했습니다. 맥스 레브친과 엔지니어 팀은 실시간으로 방어막을 만들어야 했어요. 사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수백만 달러가 사기로 빠져나갔어요. 러시아의 조직 범죄단은 수천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보너스를 빼돌렸고, 나이지리아의 사기꾼들은 피싱 이메일로 고객 정보를 훔쳤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밤새 터진 사기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이고르라는 AI 기반 사기 탐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타이핑 속도, 새벽 4시 20분이라는 수상한 로그인 시간, 절대 사기꾼 안님 123 같은 이메일 주소까지 수백 가지 신호를 분석해서 사기를 잡아냈거든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아이고르의 작동 방식은 이랬어요. 모든 거래에서 수백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합니다. 마우스 움직임, 키보드 입력 패턴, 접속 위치, 거래 시간대, 이전 거래 기록 등등. 이걸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사기 확률을 계산했어요. 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수백 건이라면 아이고르는 수십만 건을 실시간으로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 적은 이베이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페이팔 성장의 대부분이 이베이 판매자들 덕분이었는데 이베이가 이걸 위협으로 느낀 거죠. 이베이는 자체 결제 시스템인 빌포인트를 밀고 있었거든요. 이베이는 온갖 방법으로 페이팔을 방해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페이팔 사용자의 상품이 검색에서 밀리게 만들었고, 빌포인트 사용을 강제하려 했으며 심지어 페이팔을 플랫폼에서 완전히 금지시키려까지 했어요. 이베이의 공격은 교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용자 경험 개선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페이팔을 죽이려는 시도였거든요. 페이팔 로고가 표시된 상품의 검색 순위를 내리고 페이팔 결제 버튼을 눈에 잘 안 띄는 곳으로 옮기고 빌포인트 사용자에게만 특별 혜택을 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페이팔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매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빌포인트보다 페이팔이 훨씬 쓰기 좋았거든요. 이베이가 아무리 방해해도 페이팔은 계속 성장했고 기본 옵션도 아니었는데 이베이 거래의 70% 이상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100만 개가 넘는 활성 계정을 보유하기도 했어요. 이건 시장이 말해주는 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플랫폼이 방해해도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막을 수 없다는 것. 세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적은 미국 정부였습니다. 규제 당국은 페이팔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은행인가? 아니야. 송금업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도박 사이트? 아니네. 도대체 뭐지? 기존 법률로는 페이팔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든 규제 기관이 한 조각씩 뜯어가려 했어요. 소송, 금지 명령, 규제 위협이 동시에 쏟아졌고 한때는 26개의 법적 도전을 동시에 받으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각 주마다 다른 규제가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송금업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은행법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아예 페이팔 서비스를 금지하려 했어요. 연방정부는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했고 증권거래위원회는 페이팔이 무허가 증권업을 하는 게 아닌지 들여다봤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죠. 페이팔의 비밀 무기는 속도였어요. 변호사팀이 주별로 라이선스를 따냈고 소송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으며 컴플라이언스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공격하려 할 때마다 페이팔은 이미 한 발 앞서 방어막을 쳐놓은 상태였거든요. 법무팀의 규모가 엔지니어링 팀만큼 컸다는 게 그 시절 페이팔의 현실이었습니다. 2002년 초 모든 전쟁을 버텨낸 페이팔은 마침내 IPO를 신청했습니다. 7천만 달러 규모로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었지만 상징적으로는 거대한 승리였어요. 닷컴 버블 붕괴를 견뎌냈고 해커와 사기꾼을 막아냈고 정부와 싸워 이겼고 이베이의 방해 공작도 뚫었거든요. 이 모든 게 4년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IPO 당일의 분위기는 축제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직원들은 새벽부터 사무실에 모여서 주가를 지켜봤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치솟았어요. 그 순간 사무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코드를 짜고 사기꾼과 싸우고 소송에 시달리던 모든 날들이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이베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라 수표를 들고 왔습니다. 15억 달러 규모의 주인수 제안이었죠. 페이팔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우리 멤버들은 여기 오래 안 있을 겁니다. 2002년 7월 거래가 성사되었어요. 이베이 입장에서는 페이팔을 이길 수 없으니 사버리는 게 최선이었던 거죠. 페이팔 주주들은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피터 필은 5,500만 달러, 쿠데타로 쫓겨났던 일론 머스크는 1억 6천만 달 이상, 맥스 레브친도 수천만 달러를 손에 쥐었어요. 초기 직원들 중에도 백만장자가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돈을 번 뒤에 조용히 은퇴하거나 이베이의 중간 관리자로 남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원래 팀은 흩어졌지만 이건 목적 없는 해산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이 드물게 정확한 별명을 붙여줬어요. 페이팔 마피아. 진짜 마피아처럼 서로를 돕고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을 함께 만들어갔거든요.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CEO에서 쿠데타로 쫓겨났던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아시죠? 스페이스X로 로켓을 쏘고 테슬라로 전기차 시장을 뒤집고 뉴럴링크로 뇌에 칩을 심고 보링 컴퍼니로 터널을 파고 트위터까지 사버렸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 페이팔에서 번 돈은 이 모든 미친 꿈의 시드머니가 되었어요. 스페이스X 초기에 머스크는 3번 연속 로켓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돈이 바닥나고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페이팔 동료들이 나섰습니다. 추가 투자를 해주고 연결해주고 조언을 해줬거든요. 페이팔 마피아의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스페이스X는 4번째 발사 전에 문을 닫았을 겁니다. 피터 틸은 펠런티어라는 데이터 분석 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는 너무 뛰어나서 CIA도 무서워했어요. 파운더스 펀드라는 벤처 캐피털도 만들었고 페이스북에 50만 달러를 투자해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냥 가볍게 말이죠. 틸의 투자 철학은 독특했어요. 다른 투자자들이 안전한 곳에 돈을 넣을 때 그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아이디어에 베팅했습니다. 리드 호프만은 링크드인을 창업해서 프로페셔널 네트워킹의 표준을 만들었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맥스 레브치는 어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기 시스템을 대중화했어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할 때 흔히 보는 그 결제 방식입니다. 이들 모두 페이팔에서 배운 것들을 새로운 회사에 적용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유튜브의 공동 창업자들, 옐프의 창업자, 야머의 창업자 모두 페이팔 출신이에요. 세코이아 캐피털에서 에어비앤비, 인스타그램, 왓츠앱에 투자한 핵심 인물들도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실리콘밸리의 다음 세대를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실리콘밸리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한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경우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단순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기꾼과 싸우고 이베이와 싸우고 정부와 싸우면서 서로를 믿는 법을 배웠어요. 이런 유대감은 MBA 과정에서 만든 인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참호에서 옆에 있던 사람과 비즈니스 스쿨 동기는 같을 수가 없거든요. 페이팔이 남긴 건 단순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팀을 운영하는 문화였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존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정신. 격렬하게 논쟁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방식. 이게 페이팔이 세상에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뿌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정신이 실리콘밸리 전체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혁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전쟁을 깨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게만 생기는 깊은 유대감. 혼돈 속으로 정면 돌진하는 해적선 같은 팀워크. 레드불과 의심스러운 수면 스케줄로 무장한 천재 괴짜들의 에너지. 제품은 결제였지만 진짜 유산은 사람들이었습니다.